블랙 아이스. 크리스마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온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눈은 내리지 않고 바람은 차갑지 않으며 야자수는 여전히 흔들린다. 장식용 조명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고 쇼핑몰 스피커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선물을 품에 안고 바쁘게 걷는다. 그러나 도시의 이면은 어느 계절이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연말에 들뜬 분위기 아래 사람들의 욕망과 절망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다. 축제의 빛이 밝을수록 그 아래의 그림자는 더 짙게 가라앉는다. 해리 보슈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명절은 고독한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든다. 그것은 도시의 법칙이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연휴. 헐리우드 분서의 대부분 형사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슈는 당직 근무였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아니,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돌아갈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연휴는 그저 달력의 숫자일 뿐이었다. 비어있는 집보다는 비어있는 사무실이 나았다. 집에 있으면 침묵이 너무 크게 들렸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 오랫동안 그랬다. 소음이 없으면 다른 소음들이 채워들었다. 터널 속의 소리들, 총성, 흙이 부서지는 소리들. 그래서 보슈는 항상 무언가를 하는 편이 나았다. 적어도 사무실에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리 보슈는 일이 있는 한 혼자가 아니었다. 그 방식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다. 그날 밤 신고가 들어왔다. 헐리우드의 한 허름한 모텔 방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보슈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의 광경은 전형적인 로스앤젤레스식 비극처럼 보였다. 더럽고 낡은 모텔 방 바닥에 쓰러진 남자 그리고 주변에 흩어진 약물의 흔적들. 관할 서해 형사들은 이미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였다. 또 하나의 마약 사망.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해야 하는 불쾌한 업무. 그러나 보슈는 멈췄다. 방 안 어딘가가 맞지 않았다. 오랜 형사 생활이 쌓아온 감각이었다.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다. 약물 사용자의 현장이 언제나 남기는 특유의 무질서함, 그것이 이 방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칼 체스터. LAPD 소속 마약 수사관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모텔 방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직은 즉각 반응했다. 내부 감찰이 개입되고 사건의 통제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체스터는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에 손을 댔고 그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깔끔하고 명확하고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 조직은 그것을 원했다. 스캔들은 최소화되어야 했고 불편한 진실은 빠르게 봉인되어야 했다. 보슈는 그 깔끔함을 믿지 않았다. 오랜 형사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결론은 대부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진짜 진실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체스터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지, 그의 최근 행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보슈는 혼자 실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조직이 닫으려는 문을 다시 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보슈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다시 마주쳤다. 엘리노어 위시. 블랙 에코 사건에서 함께 일했던 FBI 요원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과 멀리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 있었다. 그것이 왜인지 보슈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다. 더 급한 것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보슈는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을 처음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체스터가 이 수사에 왜 그토록 집착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블랙 아이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체스터가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이 수사를 단순한 직무에서 개인적인 싸움으로 만들었다. 그 분노가 그를 더 깊이 끌어들였고 결국 너무 깊은 곳까지 이르게 했다. 블랙 아이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었다. 헤로인과 코카인을 혼합한 것으로 기존 마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거리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이 물질은 이미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처음 사용하는 순간부터 일반 마약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신체에 가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미 깊은 의존성 속으로 빠져든 뒤였다. 저렴한 가격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강력한 효과는 더 빠르게 그들을 무너뜨렸다. 이름이 왜 블랙 아이스인지는 명확했다. 검은 얼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었다.
도로 위에 블랙 아이스가 그렇듯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통제를 잃은 뒤인 경우가 많았다. 이 마약이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무엇을 할지 보슈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체스터는 이 블랙 아이스의 공급망을 추적하고 있었다. 국경 너머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경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려 했다. 마약 수사관으로서 그는 거리의 딜러들을 통해 공급망의 아래를 훑었고 정보원들을 통해 그 위를 더듬었다. 몇 달에 걸친 작업이었다. 신중하게 혼자서 내부에 알리지 않고 왜 혼자 진행했는지가 처음에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보슈는 곧 그 이유를 이해했다. 체스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혼자 갔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너무 깊이 들어갔다. 조직의 핵심에 가닿을 만큼 깊이. 그 순간 조직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체스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모텔 방은 연출된 것이었다. 죽음은 약물 과다 복용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고 그 설계는 거의 완벽했다. 거의. 보슈는 그 거의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체스터가 마지막으로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야 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상관없이. 수사는 보슈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다. 멕시코였다. 국경 도시 멕시칼리. 블랙 아이스의 공급망을 추적하던 보슈는 이 마약이 단순히 소규모 조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뒤에는 훨씬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가 있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부패한 현지 경찰, 그리고 국경 양쪽에서 동시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블랙 아이스는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부였다. 그 구조 안에서 체스터는 위험한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모텔 방에서의 죽음은 그에 대한 대답이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 보슈는 공식적인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다. LAPD 형사가 관할권 밖 외국 영토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났다. 발각되면 그의 형사 경력은 끝이었다. 상관들은 이미 보슈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상태였다. 체스터의 사망 경위를 공식 결론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라는 것이었다. 사건 파일은 이미 서랍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관료적인 속도로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보슈는 멈추지 않았다. 체스터는 같은 배지를 달고 같은 거리를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죽은 것은 나쁜 선택 때문이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은폐되려 하고 있었다. 마약에 빠진 수사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기록에 남겨지려 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보슈가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규칙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규칙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었다. 멕시칼리에서 보슈는 새로운 단서들과 마주쳤다. 이 도시는 두 나라가 만나는 곳이었다. 그 경계 위에서 무수한 것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렀다. 사람, 돈, 마약, 정보. 그리고 죽음도. 보슈는 정보원을 만나고 거리를 걷고 흔적을 따라가며 조금씩 체스터가 마지막으로 본 것들에 가까워져 갔다. 체스터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인물들의 흔적, 블랙 아이스 제조 시설로 이어지는 실마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물. 카르텔과 미국의 부패한 시스템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자였다. 그는 양쪽 모두에 발을 걸친 채 어느 쪽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멕시코 측에서는 카르텔의 비호를, 미국 측에서는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정보와 보호를 받고 있었다. 멕시칼리의 뒷골목에서 보슈는 체스터의 마지막 정보원을 찾아냈다. 겁에 질린 남자였다. 자신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슈는 그를 설득해야 했다. 미국 경찰이 공식 허가도 없이 멕시코에서 정보를 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알고 있는 것들은 중요했다. 체스터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국경 지역은 그런 곳이었다. 모든 것이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법과 범죄의 경계, 충성과 배신의 경계. 보슈는 혼자 그 모호한 지대를 걸어야 했다. 위험은 예고 없이 왔다. 미행이 있었고 포위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대결도 있었다. 혼자였다. 뒤를 봐줄 파트너도 없었고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할 무전도 없었다.
외국 땅에서 공식 허가도 없이 혼자서.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지탱한 것은 기술이나 운이 아니었다. 체스터의 죽음에 담긴 진실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의지였다. 이 모든 것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였다. 분노는 때로 가장 강한 연료가 된다. 두려움보다 강하고 피로보다 오래간다. 보슈가 멕시코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그를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블랙 아이스의 공급망이 LAPD 내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체스터가 수사하던 것은 외부의 마약 조직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부의 부패를 추적하고 있었다. 동료들 중 누군가가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누군가가 체스터의 수사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 체스터를 죽인 것은 카르텔의 손이었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은 내부의 누군가였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커피 머신을 쓰는 누군가였다. 조직 내부의 배신. 그것은 보슈가 다루어야 할 가장 어두운 종류의 진실이었다. 외부의 적은 상대하기 쉽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며 잡으면 끝이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다르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신뢰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 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다. 보슈는 그것을 감당해야 했다. 수사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블랙 아이스의 제조와 유통, 그것을 보호하는 멕시코 측 조직, 그리고 미국 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LAPD 내부의 부패한 인물.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복잡한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항상 같았다. 돈과 탐욕. 충분한 돈이 있으면 충분한 사람을 살 수 있고 충분한 사람을 사면 어떤 시스템 안에도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체스터는 이 구조 전체를 밝혀내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처리되어 모든 것이 묻힐 뻔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당직을 서던 한 형사가 그 묻힐 뻔한 진실의 끄트머리를 잡아당겼다. 국경을 넘어 돌아온 보슈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내부 배신자가 있는 조직의 증거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 증거가 사라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보슈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증거가 은폐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동시에 배신자가 먼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것은 체스와 같은 것이었다. 한 수가 다음 수를 열고 잘못된 한 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보슈는 체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했다. 내부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배신자는 보슈가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챘다. 사냥하는 자와 사냥당하는 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보슈는 그 순간을 예상했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총이 등장했다. 위협이 있었다. 말들이 오갔고 침묵이 오갔으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규칙을 따르면 진실은 묻힌다. 규칙을 깨면 자신의 경력과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보슈에게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택하는 사람이었다. 그 진실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선택이 그를 계속 외줄 위에 세워두었지만 그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했다. 다른 방식을 택하는 순간 자신이 쫓는 것들과 구분이 사라질 것이었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배신자는 드러났고 블랙 아이스의 공급망 일부는 끊어졌다. 체스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진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보슈의 위치는 더 불안정해졌다. 관할권을 무시하고 멕시코까지 넘어간 것은 징계 사유가 충분했다. 상관들은 그를 불러 경고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번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다. 조직은 여전히 존재했고 국경 너머에는 여전히 카르텔이 있었으며 이번에 무너진 고리가 다른 고리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는 것도 보슈는 알고 있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그래서 허구에 가깝다. 전쟁에는 끝이 있지만 이것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체스터는 이제 마약에 빠진 수사관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다하다 살해당한 형사로 기록될 것이었다. 그의 가족은 오명 대신 진실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슬픔을 줄 수도 있었다. 살인이라는 진실이 사고사라는 거짓보다 더 아플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보슈가 국경을 넘은 이유는 충분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헐리우드 힐스의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보슈는 언덕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불빛들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을 것이었다. 웃음소리, 식사, 선물, 그리고 어색한 대화. 보슈는 한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삶을 꿈꿨다.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오면 그런 삶이 가능할 줄 알았다. 그러나 터널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 보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느꼈다. 저 빛들 속에 자신이 속할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프지만은 않았다. 저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 보슈는 그쪽에 속했다. 그것이 자신의 자리였다. 블랙 아이스. 검은 얼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도로 위의 블랙 아이스는 투명하게 얼어붙어 운전자가 그 위에 올라설 때까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마약도 그랬고 부패도 그랬으며 조직 내부의 배신도 그랬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치명적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익숙한 복도, 신뢰하는 동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텔 방.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해리 보슈의 일이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재능이었고 그의 저주였다. 로스앤젤레스의 크리스마스 밤은 깊어갔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보슈는 오래 서 있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또 다른 블랙 아이스가.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